집 지키는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이렇게 주인한테 처맞는 거야! 상결례 테이블의 잡채가 한 남자의 손에 쥐어지더니 맞은편 노인의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철퍼덕. 기름진 당면과 채소가 볼에 들러붙고 간장 양념이 눈 위로 타고 흘렀어요. 자신이 사는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이 상견례장으로 들어오자 진태는 미친 듯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얼굴에 부었던 바카스의 찐득함에 잡채까지 들러붙어 경비원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 그 누구도 아파트 경비원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대체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HDG 프라임파크 센트럴 1단지 경비실. 좁은 경비실 안에서 한 남자가 남색 경비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오른손으로 경비 모자의 챙을 천천히 매만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바카스가 한 박스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 3대 건설 재벌 한동진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경비실 위로 42층을 올라가면 동진이 5년째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아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예비사위의 아버지 정진태라는 사람이 건설자재 쪽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같은 아파트 3단지에 살면서 경비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택배를 현관문 앞에 집어던져 놓는다는 소문이 비서실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동진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법이다. 경비 모자를 눌러쓰고 바카스 한 박스를 옆구리에 끼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3단지 정문 밖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경비복과 깁스를 올려다보는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양복 입고 가면 안 돼? 수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사람의 됨됨이는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는 법이야. 오늘 아빠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서 저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볼 거야.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았어요. 오래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한정식집 산수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예약은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코스가 차려지는 VIP실 송악이었어요.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이 두 사람을 맞으려다 동진의 경비복을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색 경비실 작업복에 깁스팔 그리고 옆구리에 낀 바카스 한 박스까지. 종업원의 시선이 위아래를 두 번 오간 뒤에야 어색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저 혹시 배달이시면 뒤쪽 주방 입구로 가셔야 하는데요. 수아가 앞으로 나서며 예약자 이름을 댔습니다. 종업원의 표정이 당혹감과 미안함 사이를 오가더니 고개를 숙이며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겨우 개인실 송악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아가 아버지의 팔을 더 꽉 잡았어요. 아빠, 같이 들어가. 동진이 딸의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을 따라 소나무 병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동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짙은 곤색의 동진의 아파트 경비복에 꽂혔습니다. 저건 분명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HDG 프라임파크의 경비복이었어요. 한쪽이 벌어진 운동화에
왼쪽 어깨에 깁스까지 감겨있는 아파트 경비원 복장의 노인이 상견례장에 들어오자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노인네를 상견례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미숙이었어요. 미숙은 진주 목걸이 위에 올린 손끝으로 구슬을 굴리며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300만 원대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올린 차림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옷과 장신구로 먼저 선언하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이 일부러 남편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방 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깔아 올렸어요. 여보, 이거 누가 잘못 찾아오셨나?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길을 잃으셨나?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집 지키는 개가 들어와서 살랑거리나 모르겠네. 집 지키는 개. 그 두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아의 치마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지는 수아의 무릎 위에 오른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의 무릎에 닿은 손의 온기가 괜찮다는 뜻을 대신 전하고 있었어요. 미숙의 남편 정진태가 팔짱을 끼고 앉은 채 동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양복 단추 사이로 굵은 금 체인이 드러나 있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목에서는 금시계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진태는 시선을 동진의 깁스팔에 고정한 채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디 길 잃은 똥강아지를 걷어 키워달라는 거 아닌가? 진태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형태만 남아 있었을 뿐 대답을 기다리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진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비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바카스 한 박스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등을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자세는 경비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사람 위에서 사람을 다뤄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눈은 이 방 안에 없었어요. 테이블 맞은편 구석에 앉아있던 예비사위 정현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짧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오셨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수아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일어서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경비복을 입고 온 예비 장인에게 보여줄 최소한의 예의조차 현우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동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물병을 들어 진태의 빈잔에 물을 따랐어요. 깁스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병을 기울였습니다.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이 한 잔의 물에 담고 있었어요. 진태는 따라진 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더니 검지손가락 하나로 잔을 밀어냈어요. 물이 찰랑거리며 잔 가장자리 너머로 몇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잔을 입에 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지는 밀려난 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태의 오른손이 갑자기 옆에 앉은 현우의 뒷머리를 세게 내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방 안을 때렸습니다. 현우가 스마트폰을 놓치며 고개를 움츠렸어요. 진태는 맞은 아들의 뒤통수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동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놈의 자식아,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애비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진태가 현우의 뒤통수를 한 번 더 밀치며
동진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주워 먹어도 어디 길거리에 상한 생선을 물어와서 이 사단을 만들어 짜증나게. 상한 생선 그 네 글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수아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돋아오를 만큼 제 무릎을 꽉 쥐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자기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가 맞은 뒤통수를 한 손으로 감싸며 수아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낮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아 씨,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아버지한테 머리를 맞으면서도 수아의 편이 아니었어요. 수아의 시선이 현우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이내 고개를 돌려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경비원분이 이런 데까지 오시려면 시간 맞추기도 힘들었을 텐데 혹시 근무 빠지고 오신 거면 월급 깎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좀 비싼 데라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미숙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동정인지 조롱인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동진뿐이었어요. 동진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날이 더워 시원하게 드시라고 하나 사왔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바카스 한 박스를 열어 병 하나를 꺼냈어요. 오른손 엄지로 뚜껑을 따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동진은 그 작은 유리병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감싸쥐고 진태 앞으로 내밀었어요. 시원할 때 드셔요. 바카스 한 병 120ml짜리 피로 회복제. 아파트 경비원이 새벽 근무 중에 졸음을 쫓으려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이 건넬 수 있는 가장 경비원다운 선물이었어요. 진태의 눈이 그 유리병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목 옆에 핏줄이 하나 돋아오르더니 관자놀이를 따라 이마 위까지 번져 올라갔습니다. 진태의 손이 천천히 뻗어 그 병을 받아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오늘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진태의 손가락이 바카스 병을 감싸쥐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진태의 굵은 손 안에서 더 작아 보였어요. 진태의 시선이 병 위의 라벨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올라 관자놀이까지 번졌고 입술 한쪽이 실룩거리기 시작했어요. 진태가 빈손으로 테이블 위 찻잔을 끌어당겼습니다. 잔에 남아있던 물을 바닥에 비우더니 빈 잔을 동진의 정면에 탁 놓았어요. 그리고 바카스 병을 기울였습니다. 쭈르르 짙은 노란 액체가 하얀 도자기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 가느다란 물줄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숨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파인애플 주스를 닮은 탁한 황색이 도자기 잔에 흰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방 안에 5사람이 모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눈을 동진에게 고정한 채 마치 건배라도 하듯 잔을 한번 기울여 보이더니 동진의 얼굴을 향해 냅다 끼얹었습니다. 노란 액체가 동진의 이마를 먼저 때렸어요. 눈 위를 타고 양쪽 볼로 갈라져 흘러내렸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한 약 냄새가 코끝을 찔러 올라왔습니다. 바카스가 턱끝에서 모이더니 한 방울씩 떨어져 경비복깃을 적셨어요. 노란 얼룩이 남색 원단 위에서 느리게, 아주 느리게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경비복 자체가
천천히 수치를 입어가는 것처럼요. 동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카스가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어 눈이 따가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지는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손으로 닦지도 않았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노란 물줄기 사이로 두 눈만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미숙이 한쪽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웃음을 참는 것인지 놀란 것인지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숙에게 이 장면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통쾌한 것이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예비 장인의 얼굴에 바카스를 끼얹는 것을 직접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그것이 현우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아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아버지의 이마에서 바카스가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수아의 눈동자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아랫입술이 하얗게 눌렸지만 수아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의 무게가 아직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이 집 똥강아지들은 눈치도 없이 맞을 걸 뻔히 알면서 꼬리를 쳐대는 놈들이네. 진태가 빈 찻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이를 드러냈어요. 내가 이딴 걸 마시려고 바쁜데 여기까지 나온 줄 아나 진짜 이것들이. 진태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빈 바카스 병에 닿았습니다. 아까 동진이 건넸던 뚜껑이 따인 채 비어있는 작은 유리병. 진태의 손이 그 병목을 거꾸로 움켜쥐었어요. 테이블 위에 바카스 박스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비원 따위가 이런 자리에 이런 걸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진태에게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진태가 빈 바카스 병을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파한 유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테이블 위에 도자기 접시 위로, 바닥 위로, 의자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벽지 위에 바카스의 노란 자국이 방사형으로 튀었어요. 마치 불꽃놀이가 벽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수아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오른쪽 종아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스타킹 위로 가느다란 붉은 줄이 한 줄기 베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리 파편 하나가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수아의 비명이 사라진 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수아 쪽을 잠깐 쳐다보았어요.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시선이 잠깐 머물렀을 뿐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던진 유리에 예비 신부가 다쳤는데 현우에게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었어요. 미숙이 수아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스타킹을 적셔 번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미숙의 입꼬리가 오히려 위로 올라갔어요. 어머, 유리가 좀 튀었나 보네. 미숙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경비실 구급약통에 밴드 하나 꺼내서 붙이면 되겠네. 경비실 밴드 딸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그 말이었어요. 동진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바카스가 볼을 지나 턱 끝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 얼굴 위에서 눈동자만이 한번 차갑게 빛났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20톤짜리 철골이 기울어질 때 공사를 멈추고 전원 대피시킬지 말지를 0.5초 만에 판단하던 눈이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고 동진의 얼굴은 다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경비원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지는 아무 말 없이 경비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하얀 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바카스가 흐르는 자신의 얼굴은 닦지 않았어요. 동지는 의자에서 내려와 수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깁스 때문에 왼팔이 자유롭지 않아 균형이 불안정했지만 오른 무릎부터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딸 곁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손수건을 펴서 딸의 종아리에 대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천천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4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손이, 수십조 원의 계약서에 서명해온 손이 지금은 딸의 작은 상처 위에서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마 위의 바카스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이었고 딸의 종아리 위의 핏줄기가 지금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백발 위로 바카스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노란 액체가 흰 머리카락 사이를 적시며 이마를 지나 볼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 위에 바카스는 닿지 않으면서 딸의 다리 위의 피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한번 접어 깨끗한 면을 찾은 뒤 상처 위를 다시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피가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동지는 테이블 아래에서 딸의 떨리는 손을 찾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아버지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바카스를 바라보면서요. 수아는 울음을 삼켰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아버지가 만든 이 자리의 의미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아는 눈물을 닦는 대신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진태는 팔짱을 끼고 앉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이 진태에게는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들어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찻잔을 내려놓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진태는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의 딸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방금 깨뜨린 그 작은 유리병의 파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산산이 깨뜨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동지는 수아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른 무릎에 힘을 주고 깁스한 왼팔의 균형을 잡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수아의 종아리에 대고 있던 손수건을 거두었습니다. 하얀 면 위에 수아의 핏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동지는 그 손수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얼룩이 손수건의 하얀 결을 따라 퍼져 있었고 아직 마르지 않은 가장자리가 붉은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핏자국을 바라보는 동진의 시간이 유독 길었습니다. 3초였는지 5초였는지 방 안의 누구도 그 침묵의 무게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동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에서 경비원의 눌린 시선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은 현장에서 20만 평의 단지를 내려다보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억 원의 판단을 내려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마치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그 눈이었어요. 이마 위에 아직 바카스의 노란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더 이상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진이 고개를 들어 진태를 바라보았어요. 내 딸의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고르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정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통보하는 사람의 톤이었어요. 이런 집안에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온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바카스를 끼얹히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경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에게 거절을 통보하는 것. 그것이 이 방안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진태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순간 멈췄어요. 방금 들은 말의 뜻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진태의 얼굴이 목부터 시작해서 귓바퀴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미쳤나?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감히 파혼? 진태가 테이블을 한 손으로 내려쳤어요. 도자기 접시들이 덜그럭 부딪혀 올렸고 찻잔이 기울어지며 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바카스 박스가 흔들려 병 하나가 쓰러지며 또르르 굴러갔어요. 미숙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 위에서 크게 흔들렸어요. 동진을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똥개한테 밥 주려고 했더니 밥그릇을 차는구나. 경비원이 감히 어디서 파혼이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미세하게 섞인 것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경비원 따위가 이 자리에서 파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미숙의 세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손수건을 경비복 안주머니에 접어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진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진태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었어요. 전체 접시들 사이에 놓인 잡채 접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당면과 채소가 수북이 담겨 있었어요. 진태의 오른손이 잡채 접시로 향했습니다. 기름진 당면과 채소를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간장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태는 개의치 않았어요. 움켜진 잡채를 그대로 동진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당면이 왼쪽 볼과 이마에 들러붙었어요. 간장 양념이 눈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끼얹어진 바카스 위에 간장이 겹쳐지면서 노란색과 갈색이 뒤섞인 얼룩이 이마에서 턱까지 두 줄기로 흘러내렸어요. 깁스한 왼팔 쪽으로 무게가 쏠렸습니다. 동진이 오른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잡채의 기름기가 묻은 손이 미끄러졌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의자에서 밀려나가듯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깁스팔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어요.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쏘아 올라왔습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붙지 않은 인대가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동진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신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경비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자가 한 바퀴 돌다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뒤집어진 채 멈추었어요. 아빠. 수아의 비명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수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빨리 움직인 것은 현우였습니다. 현우가 수아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가만히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더 화내셔.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팔에 실린 힘은 강했습니다. 수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가 더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수아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었어요. 수아의 팔 위에 현우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수아가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 남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부모의 기분이었습니다. 수아의 입술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어요. 지금 이 순간 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그것마저 삼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동진의 경비복 위로 잡채, 양념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노란 바카스 자국 위에 갈색 간장이 겹쳐지며 남색 원단이 원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태가 넘어진 동진을 내려다보며 양복 소매에 묻은 잡채 기름을 턱으로 쓱 닦았어요. 미숙이 테이블 위에서 냅킨을 집어 남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동진에게는 냅킨 한 장 건네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냅킨을 건넬 이유가 이 부부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동진의 눈이 수아를 찾았어요. 벽 쪽에서 현우에게 팔이 잡힌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아가 보였습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는 수아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수아 동진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훨씬 깊고 훨씬 오래 지속될 무언가였습니다. 4만 명의 생계를 결정해온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보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몇 분뿐이었습니다. 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동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두굽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진의 곁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과 바닥에 누운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모든 거리보다 멀어 보였어요. 진태의 손이 탁자 위에 놓인 바카스 박스로 향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병 2개를 꺼냈어요. 오른손 엄지로 첫 번째 병의 뚜껑을 딴 뒤 곧이어 두 번째 병도 따냈습니다. 쉭, 쉭 뚜껑 따이는 소리가 2번 울렸어요. 진태가 바닥에 엎드린 동진의 머리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두 병을 동시에 기울였어요. 노란 액체가 동진의 백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를 적시며 두피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이마를 지나 눈 위를 가로질렀고 귀 뒤를 돌아 목덜미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경비복귀 안으로 스며든 바카스가 등줄기를 타고 등 아래까지 적셨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동진의 머리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닥 위에 노란 웅덩이가 조금씩 번져나갔어요. 이런 거 많이 드시고 한눈 팔지 말고 집이나 잘 지키세요. 진태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여유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파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지금 이 바닥에 누워있는 꼴을 보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진태에게 이 장면은 질서가 회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빈 병 2개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탁, 탁 울렸어요. 방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이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남편이 한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손끝에는 미동도 없었어요. 찻잔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닥에 바카스를 뒤집어 쓴 경비원이 누워 있는데 차를 마시는 것이 미숙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이 부부에게 바닥에 쓰러진 경비원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벽 쪽에 서서 수아의 팔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비 장인의 머리 위에 바카스를 붓는 것을 직접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도 나서지도 않았어요. 현우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보지 않으면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이 되었으니까요. 수아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에 팔이 잡힌 채 아버지의 백발 위로 바카스가 흘러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려서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조차 삼키려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새어나가면
아버지의 계획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숨소리가 끊어지며 새어나왔습니다. 진태가 다시 동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진태의 구두 끝이 동진의 깁스한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체중을 실어 천천히 눌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쇄골을 타고 목 뒤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갈라져 한쪽은 척추를 따라 등 아래로 내려가고 한쪽은 두개골 뒤를 감싸며 머리끝까지 쏘아 올라왔습니다. 수술 후 아직 완전히 붙지 않은 인대 위를 단단한 가죽 구두 밑창이 정확하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동진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신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이 어깨였습니다. 3개월 전 프라임파크 3단지 신축 현장 거푸집을 고정하던 강선이 끊어지며 콘크리트 패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래에 첫 현장을 나온 23살 신입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동진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신입을 밀어내며 자기 어깨로 패널의 모서리를 받았습니다.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어요. 그때 동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입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통증은 동진이 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킬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벽 쪽에서 울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진태가 구두로 어깨를 짓누른 채 허리를 숙였어요. 동진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었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닿을 만큼 또렷했어요. 주인 잘 알아보고 알아서 길 때는 기고 꼬리를 내릴 때는 내릴 줄 알아야지. 주인 그 단어를 뱉는 진태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구두 아래 깔려있는 이 경비원이 자기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42층 펜트하우스에서 진태네 3단지를 내려다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고 개 맞듯이 맞고. 진태가 구두에 조금 더 체중을 실었어요. 동진의 어깨 관절에서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숙의 눈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 경비원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확인이었어요. 그게 집 지키는 똥개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절대 잊지 마. 손이 아닌 발이었습니다. 사람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것과 발로 누르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였어요. 발로 짓누르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깨에게나 하는 것이었어요. 진태가 발을 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딸 걱정이면 밴드나 사가지고 가. 경비실 약통에 있을 거 아니야. 진태가 돌아서서 자리로 걸어가는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의자에 앉으며 넥타이를 매만지는 소리, 물잔을 집어드는 소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방금 사람의 어깨를 발로 짓누른 사람의 다음 행동이 물 마시기였어요. 바닥에 엎드린 동진의 시야에 세상이 눕혀진 채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다리에 나무결,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 위로 바카스의 노란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뒤집어진 경비 모자가 테이블 다리에 기대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벽에 기대어 울고 있는 수아의 종아리에서 피가 아직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현우의 손에 잡힌 팔 위에는 붉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거리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수아의 눈이 바닥에 있는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사이에 놓인 것은 잡채와 바카스에 젖은 바닥이었지만 그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은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동진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깊고 훨씬 차갑고 훨씬 오래 지속될 무언가였어요. 수십 년 동안 4만 명의 운명을 결정해온 사람이 모든 확인을 끝내고 마지막 판단을 내린 뒤에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동진이 깁스하지 않은 오른팔을 바닥에 짚었어요. 왼팔은 쓸 수 없었습니다. 오른팔 하나로 바닥을 밀며 몸을 끌기 시작했어요. 벽 쪽에서 울고 있는 수아를 향해서 바카스와 잡채, 양념이 뒤범벅된 경비복이 바닥 위를 쓸며 끌려갔습니다. 팔꿈치가 바닥 타일에 닿을 때마다 어깨에서 통증이 쏘아 올라왔지만 동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뼘 또 한 뼘 수아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5살 때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무릎이 깨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토요일이었는데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20분 만에 달려왔어요. 양복 바지에 모래가 묻는 것도 모르고 무릎을 꿇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왔어, 괜찮아.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아버지는 위에서 내려와 딸을 안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버지는 아래에서 딸을 향해 기어오는 사람이었어요. 높이는 정반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경비복의 남색 원단이 바닥 위에 바카스 웅덩이를 지나며 노란 자국을 끌고 갔습니다. 잡채 양념이 바닥에 긴 줄을 그으며 따라왔어요. 진태가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바닥에서 기어가는 경비원의 모습이 자기가 가르쳐준 개의 생존법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진태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미숙을 돌아보았어요. 부부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안에는 됐지? 라는 확인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경비원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아니,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처럼 미숙에게 이 경비원은 이미 시야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현우의 팔을 뿌리쳤어요. 나.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에 담긴 것은 지금까지 삼켜왔던 게 도, 상한 생선도, 밴드도, 가만히 있어, 도, 그 모든 말보다 무거웠어요. 현우가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수아가 현우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현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당혹감이 떠올랐어요. 수아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우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수아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으로 기듯 미끄러지며 아버지의 뻗은 오른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수아의 치마에 바닥에 바카스가 베어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동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딸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바카스의 젖은 얼굴 위로, 잡채가 들러붙은 볼 위로, 말라가는 간장 자국 위로 아버지의 눈만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 방에서 오늘 처음으로 경비원이 아닌 아버지의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동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하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어요. 현장만 돌아다니느라 내게 사람 고르는 눈을 못 길러줬구나.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낼 뻔한 것에 대한 사과였고, 이제 확인은 끝났다는 선언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가 한 문장 안에서 겹쳐 올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동진은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그 자세 그대로 딸의 손등을 엄지로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진태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파혼이고 뭐고 됐으니까 이제 그만 치우고 나가. 경비원 월급에 이 방 1시간도 못 벌잖아. 미숙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꼴로 기어다니면서 파혼일에 웃기지도 않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경비원이 자기들의 삶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하지만 이 방 안에서 한 사람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진, 그 사람만은요. 이제 경비복의 시간은 끝났고 다른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동진이 수아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바닥에 앉은 채 등을 의자에 기대고 딸 곁에 머물렀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다시 꺼냈어요. 아까 수아의 피를 닦았던 붉은 얼룩이 번진 하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깨끗한 면을 찾아 접은 뒤 수아의 종아리 상처 위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어요. 딸의 상처를 닦는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바카스에 젖은 이마 아래로 동진의 눈에 시퍼런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새벽 철골 위에 내리는 성해처럼 한 올 한 올 얼어가고 있었어요. 입가에 걸린 경비원의 온순한 표정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눈만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 방 안에 누구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동진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경비복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의자 아래에 흩어져 있었어요. 지갑 하나, 차키 하나, 동진은 오른손으로 그것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떨어뜨린 동전을 줍듯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아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그 위에 살짝 덮어놓았습니다. 완전히 덮이지는 않았어요. 손수건의 하얀 면이 지갑과 차키 위에 걸쳐져 있었지만 한쪽 끝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두 가지가 보였어요. 지갑 표면에 새겨진 황금빛 세 글자 HDG 그리고 차키 홀더에 달린 세 갈래 별 모양의 엠블럼이 조명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시선이 거기 멈췄어요. 미숙의 시선도 진태의 눈이 먼저 HDG 세 글자 위에 박혔습니다. 자기 회사 매출의 80%가 집중되어 있는 거래처, 매달 수십억 원어치의 철근과 시멘트를 납품하는 그 건설사의 이름과 같은 세 글자였어요. 진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HDG 지갑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어요. 주워왔겠지 아니면 가짜겠지. 진태의 뇌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바흐 키는요? 미숙의 눈은 본능적이었습니다. 명품에 관해서라면 가격을 매기기 전에 진위를 먼저 읽어내는 눈이었어요. 손수건 틈 사이로 보이는 지갑의 가죽결이 시선에 잡힌 순간 미숙의 손가락이 진주 목걸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결은 양산품에서 나오는 결이 아니었어요. 바느질의 간격, 가죽의 광택, 황금 각인의 깊이 미숙은 3초 안에 읽어냈습니다. 저것은 최소 수천만 원짜리 지갑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인 키홀더의 세 갈래 별 마이바흐 최하 2억이 넘는 차의 키였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지갑에서 키로, 키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동진의 경비복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려 했지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바카스에 젖은 경비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마이바흐를 몰고
HDG 로고가 박힌 지갑을 가진 사람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부부의 몸이 동시에 경직되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걸 어디서 주워왔나? 하는 당혹감이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경비원과 HDG 사이에 놓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진태의 자존심이 그 연결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 경직이 이어지는 사이 동진의 경비복 안쪽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동진은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바카스와 잡채, 양념에 젖은 경비복 안에서 나온 전화기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최신형 대화면 진태의 눈이 그 전화기에 머물렀어요. 지갑, 키, 그리고 이제 전화기 세 번째 어긋남이었습니다. 동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를 켜지 않았지만 방이 조용한 탓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공손하지만 급한 어조였어요. 동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실장, 오늘 자재팀 감사 보고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내일 아침에 처리할게. 자재팀 감사 보고서 내 책상 3개의 단어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진태의 귀가 자재팀에서 멈췄습니다. 자재팀 자기 회사 전체 매출의 80%를 쥐고 있는 HDG 건설의 자재팀 사촌 동생 정기호가 팀장으로 앉아있는 바로 그 자재팀이었어요. 경비원의 입에서 왜 자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지 진태의 뇌가 처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비원이 자재팀 감사 보고서를 자기 책상에 올려놓으라고요? 최 실장, 이라고 불렀고요. 이 말이 성립하려면 이 경비원이 진태의 눈이 한번 크게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진태 자신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이 안 돼. 바닥에 잡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이 늙은 경비원이 뭔가 대단한 사람일 리 없어. 진태의 자존심이 또 한 번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방금 자기가 발로 어깨를 밟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방금 한 일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진태의 뇌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숙은 남편보다 한 발 더 가까이 가 있었어요. 지갑에 HDG, 마이바흐키,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자재팀 감사 보고서 4개의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적셨지만 금방 다시 말랐습니다. 하지만 미숙도 그 그림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완성하는 순간 자기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자기 팔을 뿌리친 뒤 현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수아만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내리고 있는 서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에서 수아뿐이었어요.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뒤집힌다는 것을요. 동진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무릎 옆에 내려놓았어요.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태가 억지로 코웃음을 짜내며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갈비찜 쟁반을 든 60대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수정의 주인 박순남이었어요.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가게를 30년째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VIP실 송악에 예약이 잡혔다는 말에 메인 메뉴인 갈비찜을 직접 나르며 인사까지 드리려고 나온 것이었어요. 순남이 문을 밀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쟁반 위의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간장 양념의 진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훑으며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려던 바로 그 순간 눈이 바닥에 닿았어요.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잡채가 볼에 들러붙어 있었고 노란 바카스 자국이 백발을 타고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린 채 마르고 있었어요. 경비복은 원래의 남색을 잃고 간장과 바카스의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남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순남의 두 눈이 그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잡채 사이로 보이는 이마의 선 광대뼈 위에 주름 그리고 눈 순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30년 이 식당의 별관 증축비를 내주셨던 분. 매년 연말이면 직원들 보너스를 따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던 분. 어머니의 장례식에 조화가 아니라 직접 오셔서 절을 하고 가신 분 그 얼굴을 순남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있어도 잡채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백발 위에 바카스가 흐르고 있어도 순남의 손에서 쟁반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이 미끄러지며 접시가 쟁반 가장자리를 탔습니다. 순남이 간신히 쟁반을 바로잡았지만 간장 국물이 한쪽으로 넘쳐 손등 위를 적셨어요. 뜨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순남은 그 화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순남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셔요?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태의 손에서 물잔이 멈추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던 잔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물 표면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진태의 몸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순남에게서 테이블 위로 돌아갔어요. 손수건 아래로 삐져나와 있는 황금빛 세 글자 HDG 아까는 연결하지 못했던 그 세 글자가 지금 순남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 과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HDG 회장님, HDG 건설 회장님. 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300만 원짜리 원피스 안에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이 방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라는 단어가 자기 귀에 들어온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눈이 순남과 동진 사이를 오갔어요. 현우의 입이 벌어졌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회장?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어느 회사? 그 질문을 끝까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에 HDG 지갑 마이바흐 키 아까 전화해서 들었던 자재팀 감사 보고서 그리고 지금 순남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진태의 자존심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다리가 접히기 시작했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300만 원짜리 원피스 소매가 미끄러졌습니다.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아까 자기가 집 지키는 개라고 불렀던 사람이 회장이라면 아까 남편이 머리 위에 바카스를 부었던 사람이 HDG 건설의 회장이라면 아까 남편이 구두로 어깨를 밟았던 사람이 자기 남편 회사 매출의 전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숙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남이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최 실장님, 산수정으로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순남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높아졌어요. 회장님이 큰일 나셨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남이 동진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앞치마로 동진의 볼에 들러붙은 잡채를 떼어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단골의 무게가 그 눈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진이 순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순남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경비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식당을 지켜본 사람의 말투였어요. 식당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구두굽이 돌바닥을 찍는 소리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쌍의 구두가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서실장 최진호가 가장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양복상의 단추가 하나 풀려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어요. 달려오면서 매만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순남의 전화를 받고 7분 만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두 발이 방 문턱에서 멈추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는 동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채가 볼에 들러붙고 바카스가 백발을 적시고 경비복이 간장에 젖어 원래의 색을 잃어버린 모습 27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무너지는 자재 아래 직원을 밀어내다 어깨를 다친 사람,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콘크리트 타설을 직접 확인하던 사람, 4만 명의 직원을 자기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누군가가 바카스를 부었다는 것. 그 사람의 어깨를 누군가가 구두로 밟았다는 것.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듯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복 바지가 바닥에 바카스 웅덩이에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울먹임과 분노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진호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뒤로 경호원 8명이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검은 양복의 이어피스 방 안 양쪽 벽을 따라 도열하듯 섰습니다. 좁은 개인실이 순식간에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한정식 집의 VIP실이 아니라 회장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차에서 가져온 양복 커버를 펼쳤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짙은 네이비 블레이저였습니다. 나폴리 장인이 한 땀씩 수작업으로 만든 맞춤 재킷이었어요. 진호가 그 블레이저를 받아 동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드렸습니다. 어깨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카스에 젖은 경비복 위로 블레이저가 내려앉는 순간 안감이 잠깐 뒤집혀 보였어요. 안감 한쪽에 금실로 수놓인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HDG 회사의 이름이자 이 남자의 이니셜이었어요. 남색 경비복 위에 내려앉은 이 블레이저 한 벌의 가격은 이 방에서 진태가 자랑하던 금시계의 10배가 넘었어요. 하지만 동진은 그 블레이저를 한번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재킷이 경비복 위에서 구겨지고 있었지만 동진에게 그것은 이미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진태의 눈이 또다시 그 세 글자에 박혔습니다. 아까 지갑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세 글자 손수건 틈 사이로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넘겼어요. 하지만 맞춤 재킷의 안감 위에 금실로 수놓인 같은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진태의 등줄기에 찬 것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타올을 가져와 동진의 이마에 들러붙은 잡채를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이 백발에 엉켜 있어서 살짝 잡아당겨야 했어요. 그 백발을 만지는 진호의 손끝에서 27년 전 첫 출근 날이
떠올랐을 겁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회장이 직접 안전모를 건네주며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라고 했던 날, 그때 회장의 머리카락은 아직 검은색이었어요. 27년이 지나 하얘진 그 머리카락 위에 누군가가 바카스를 부었다는 것, 진호의 손끝이 동진의 백발에 닿을 때마다 타오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카스 자국을 눌러 닦아내는 진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7년 동안 회장의 곁을 지켜온 손이 지금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블레이저를 걸친 채 진호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태연하게 이 방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괜찮아. 동진의 입가에 담담한 웃음이 걸렸어요. 이 바카스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경비원분들이 새벽에 졸음 참으면서 마시는 건데 오늘 세수하는데 써버렸네. 바카스로 세수를 했다는 농담이었어요. 머리 위에 바카스를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데 동진은 그것을 농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태연하게, 담담하게, 마치 현장에서 비를 맞고 들어온 날 직원들에게 오늘 샤워 공짜로 했네 라고 말하듯 진호는 그 담담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진태를 향했습니다. 진태는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까 경비원의 어깨를 구두로 밟았던 그 다리가 지금은 의자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입이 열렸어요. 낮지만 방 안 전체를 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머리 위에 그걸 부은 건지 알아? 진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이 나라 아파트 절반에 이분 이름이 새겨져 있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당신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도. 진호의 시선이 진태의 구두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동진의 어깨를 밟았던 그 구두 4만 명이 매일 아침에 이분 때문에 출근을 하는 거야. 당신 회사에 철근 납품하는 계약서에도 이분 도장이 찍혀 있어. 마지막 문장이 진태의 머리를 때렸어요. 철근 납품 자기 회사 이분 도장 그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진태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진태의 다리가 접혔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까 자기가 구두로 밟았던 그 바닥 위에 지금 자기 무릎이 닿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아까 집 지키는 개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지금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원피스가 벽에 쓸리며 구겨지고 있었지만 미숙에게 그런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현우는 벽에 등을 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까 가만히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더 화내셔라고 수아의 팔을 잡아 끌었던 그 손이 지금은 제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경호원뿐이었어요. 아까까지 이 방의 주인이었던 세 사람은 모두 바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동진만이 블레이저를 걸친 채 바닥에 앉은 그 자세 그대로 흔들림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진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었어요. 깁스한 왼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두 발로 섰습니다. 진호가 팔을 내밀었지만 동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스스로 섰습니다. 깁스는 진짜였어요. 어깨 수술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블레이저를 걸친 동진이 진태를 내려다보았어요. 아까까지 바닥에서 올려다보던 그 얼굴을 지금은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사람, 하지만 높이가 바뀌었어요. 이 어깨는 현장에서 무너지는 자재 아래 깔린 신입 직원을 밀어내다 다친 겁니다. 동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 하나 정리하는 건 이 팔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진태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핏기까지 빠져나갔어요. 동진이 진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져왔지? 진호가 양복 안쪽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동진에게 건넸습니다. 동진은 태블릿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진태 쪽으로 돌렸어요. 진태 철강 감사 보고서 화면 위에 붉은 글씨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규격 미달 철근 납품 34건, 시멘트 수분 함량 조작 19건, 허위 납품 영수증, 발행 28건, 총 부당이득 추정액 47억 원. 그리고 마지막 줄 HDG건설 자재팀장 정기호와의 공모기간 12년 정기호 진태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HDG건설 자재팀에 앉아서 12년 동안 형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규격 미달 자재를 눈감아주며 비리를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태철강 매출의 80%가 이 한 사람의 뒤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에 숫자들이 흐려지는 건지 자기 눈에 물기가 차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미숙은 벽에 기댄 채 태블릿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34건, 19건, 28건, 47억 숫자 하나하나가 미숙의 얼굴 위를 지나갈 때마다 300만 원짜리 원피스 안에서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동진이 태블릿 화면을 한번 쓸어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납품 계약 전면 해지서 진태철강이 HDG건설에 공급하는 모든 철근, 시멘트, 골재 납품 계약의 즉시 해지 매출의 80%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서류였어요. 그 아래에 또 하나 자재팀장 정기호 즉시 직위 해제 통보서,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국토교통부 및 검찰 동시 고발장 3장의 문서가 나란히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와 법적 사형 선고가 동시에 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동진이 진호에게 펜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으로 태블릿 위에 서명을 시작했어요. 획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화면 위에 새겨졌습니다. 서명이 완성되기까지 3초 첫 번째 획이 태블릿 위에 그어지는 순간 진태의 손이 바닥 위 자기 무릎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바지 원단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획에서 미숙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축 늘어지며 쇄골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획이 완성되었을 때 현우의 등이 벽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세 획에 맞춰 한 단계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진태의 회사, 진태의 사촌 동생, 진태의 삶 전체가 2, 3초 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파트 3,000세대를 지은 회사의 회장 머리 위에 바카스를 부었어. 동진의 시선이 진태의 눈에 박혔어요. 그 아파트의 철근이 규격 미달이었다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진태의 몸이 앞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와 동진의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까 자기가 구두로 짓누르던 그 어깨의 주인 앞에서, 아까 자기가 바카스를 부었던 그 머리의 주인 앞에서 진태의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그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진의 어깨를 밟았던 바로 그 다리가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태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진은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벽에 기대 앉은 채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깨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눈이 진태를 향해 있었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박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현우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수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까 가만히 있어. 라며 벽으로 끌어당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수아 씨,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잘못했어.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수아를 향한 것인지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을 향한 것인지는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수아가 현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좋아했던 것, 함께 웃었던 순간, 결혼을 약속했을 때의 설렘하지만 현우의 얼굴 위에서 수아가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했다고 믿었던 감정이 있던 자리에 텅 빈 구멍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현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팔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현우의 손이 허공에 남겨졌어요. 수아의 팔이 있던 자리에 빈 공기만 잡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탁자 위에 놓인 바카스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병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오른손 엄지로 뚜껑을 딸 때 쉭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수아가 현우를 올려다보았어요. 현우의 눈이 바카스 병을 보는 순간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병 안의 액체를 경비원의 머리 위에 부었던 것을 현우도 보았으니까요. 수아가 병을 기울였습니다. 노란 액체가 현우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이마를 갈라 양쪽 눈 위로 흘러내렸고 코를 타고 턱 끝에서 모여 셔츠 기단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현우의 머리를 감쌌어요. 현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동진에게 퍼부었던 바로 그 액체가 지금 자기 머리 위에서 같은 온도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빈 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소리 없이 병이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동진이 수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방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동진의 시선은 앞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이마를 박고 있는 진태도, 벽에 주저앉은 미숙도, 바카스를 뒤집어 쓴 채 얼어붙은 현우도 동진의 시야에서 이미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히기 직전 수아가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는 진태 벽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미숙 바카스에 젖은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현우, 아까까지 이 방의 주인이었던 세 사람이 모두 바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바카스 박스만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건넨 그 박스였습니다. 경비원의 선물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곁에 그 선물만 남아 있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걸었어요. 진호가 앞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만들었어요. 복도를 지나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 세단 2대가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수정 직원들이
통로 양쪽에 줄을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경비복을 보고 배달이시면 뒤쪽으로 라고 했던 그 종업원도 그 줄 안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진은 수아의 손을 잡은 채 세단으로 걸어갔어요. 진호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타고 동진이 뒤따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깥의 세상과 차 안의 세상 사이에 유리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유리 한 장이 오늘 하루 전체를 격리시키고 있었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깁스팔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동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어요. 근데 아빠 눈을 봤는데 바닥에 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울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었어. 아빠는 처음부터 저 사람들 위에 있었던 거잖아. 동진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동진이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앞에서 저런 꼴을 당해서.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오늘 아빠가 평생에서 가장 멋있었어. 동진의 입술 사이로 오랫동안 참았던 숨이 빠져나갔어요.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풀리면서 등이 시트에 깊이 묻혔습니다. 깁스 팔 위에 올려져 있던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가 비로소 끝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진태철강에 가압류가 내려졌습니다. HDG건설 납품 계약이 전면 해지된 지 일주일 만에 자금 흐름이 끊겼고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났어요. 자재팀장 정기호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검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2년간 쌓아올린 비리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오후 HDG 프라임파크 센트럴 3단지 지하주차장 진태의 검은 벤츠 뒷유리에 노란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색 스티커가 검은 도장 위에서 유독 선명했어요. 운전석에 진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 수 없는 차 안에서 두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이마를 핸들 위에 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진태의 구분등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시내 중심가의 중고 명품 매장 유리 쇼케이스 안에 진주 목걸이가 벨벳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미숙의 쇄골 위에 올려져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매장 직원이 미숙에게 감정 결과를 전했습니다. 감정가가 좀 떨어졌어요. 구입가의 3분의 1 정도밖에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300만 원짜리 원피스 대신 면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같은 주 HDG 프라임파크 3단지 로비 이삿짐 업체 트럭이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짐을 들고 로비를 지나갔어요.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자동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석 달 전 미숙이 집 지키는 개라고 불렀던 그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만 등 뒤에서 들렸어요. 경비원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시내 골목의 작은 분식집 미숙이 카운터 안에서 어묵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어묵 꼬치를 꽂고 있었어요. 석 달 전 300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그 손으로 지금은 대나무 꼬치에 어묵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옆 벽에 걸린 작은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관심 없이 꼬치를 꽂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건설 뉴스였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HDG건설 도시정비사업부 이사 한수아 수도권 재개발 마스터 플랜 발표. 미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수아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선 수아의 얼굴이 TV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던 그 얼굴이 지금은 수백 명이 앞에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어묵꼬치가 미숙의 손가락 사이에서 기울어졌습니다. 꼬치가 미끄러져 국물 안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미숙은 그것을 건지지 않았습니다. 건질 수가 없었어요. 눈이 TV 화면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수와 HDG건설 석 달 전 자기가 상한 생선이라 불렀던 그 여자의 성이 자기 남편 회사를 무너뜨린 그 건설사의 이름과 같은 한 글자였다는 것을 미숙은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HDG 프라임파크 센트럴 1단지 경비실 동진이 수아와 함께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깁스는 풀려 있었지만 아직 팔을 완전히 올리지는 못하는 상태였어요. 수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2명이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동진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앉아 잠깐 들른 거야. 동진은 경비실 한쪽 사물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석 달 전에 입었던 남색 경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카스 자국과 간장 얼룩이 세탁 후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아 남색 원단 위에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동진은 그 경비복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안에 다시 가지런히 걸어두었어요. 오늘 하루 이 옷을 입어봤더니 알겠더라. 동진이 경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분들 덕분에 이 아파트가 돌아가는 거야. 경비원들이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동진이 다시 손을 저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바카스 한 박스를 경비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힘내세요. 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경비원 한 명이 동진의 왼팔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깨는 괜찮으십니까? 현장에서 좀 다쳤어. 별거 아니야. 동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는 자재 아래 직원을 밀어내다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경비원도 그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끝까지 알지 못할 거예요. 경비실 밖으로 나오며 수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 어깨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저 사람들은 끝까지 몰랐네. 동진이 수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몰라도 돼. 상처는 아는 사람만 알면 되는 거야. 경비실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오후였어요. 경비실 안에서는 바카스 한 박스를 사이에 두고 경비원 2명이 웃으며 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뚜껑 따이는 소리가 2번 울렸어요. 쉭 석 달 전에도 같은 소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그 소리 뒤에는 모욕이 있었고 지금 이 소리 뒤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동진과 수아가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깁스가 풀린 왼팔을 아직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아버지의 걸음에 수아가 속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가장 평범하고 가장 따뜻한 오후 풍경이었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유니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경비복을 입었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고, 목발을 짚고 있다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유니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한 번만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경비복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30년 동안 세운 빌딩인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카스 한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은 동진 회장이 자기 얼굴 위에 바카스는 닦지 않으면서 딸의 종아리 위에 피를 닦아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천억을 다루는 손이 딸의 작은 상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손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택시를 모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니폼 아래에 어떤 사랑이 접혀 있는지 오늘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